나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 강지하다. 지금부터 말할 이야기는 내 군 생활에서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자 동시에 내가 다시 일어선 순간에 대한 기록이다.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2년이 걸렸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고 남들이 상상도 못할 배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나는 해병대를 전역한 뒤에도 국방부 예하 정보보안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군 경험이 있는 여성 요원들은 드물었고 나는 현장 분석과 정보 추적에 강했다. 겉보기엔 조용한 사무직 같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건 군 내부 비리, 금전 추적, 해외 조직 연결고리처럼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 어느 날 국방부 관사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남동생 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큰일 났어. 엄마가 위험해. 그 한 문장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엄마는 이미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자 작은 해산물 가게를 운영하며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다. 항상 착하고 조용한 분이었다. 무슨 일인데? 누나가 오면 얘기할게. 지금은 전화도 위험해. 전화는 그 말과 동시에 끊겼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부산 영도에 있는 엄마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 집안이 뒤죽박죽으로 뒤져져 있었다. 엄마,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집안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놓인 하나의 서류 봉투.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거기엔 부산항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 한 장. 엄마가 낯선 남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딱 한 줄. 찾고 싶다면 진실을 따라와라.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도윤이었다. 도윤은 한눈에 봐도 며칠 동안 잠도 못 잔 얼굴이었다. 누나, 미안해.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도윤은 1년 전부터 부산항의 하역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수준으로는 엄마 가게의 세금 체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항만부두에서 활동하던 밀수 조직이 그에게 접근했다.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도윤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처음엔 단순한 짐 옮기기였지만 곧 그들은 군수품과 연료, 심지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군 물자까지 손을 대고 있었다. 거절하려고 했어. 진짜야. 근데 그놈들이 엄마 가게 빚을 알고 대신 갚아주겠다면서 나를 묶어버렸어. 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그래서 엄마가 끌려간 거야? 조직에서. 네가 군 정보팀에서 일한다는 걸 알아냈어. 네가 위험해지니까 엄마를 미끼로 쓴 거야.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근데 누나, 이 일엔 우리 삼촌도 관련돼 있어. 삼촌, 아버지의 친동생. 우리 가족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 하지만 그 이름이 나온 순간 내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다.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봐. 삼촌이 그 조직의 자금 담당이야. 부산 한계서 군수품이 빠져나가는 경로를 삼촌이 관리했어. 숨이 막혔다. 가족의 배신. 이보다 더 무거운 건 없었다. 나는 단 하나의 선택을 해야 했다. 군인으로서 이 조직을 뿌리째 뽑는다. 가족으로서 삼촌을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엄마가 위험했고 도윤이 무너져 있었고 그 배후에 삼촌이 있었다. 나는 군인으로서 움직여야 했다. 내가 가진 정보 분석 권한으로 부두 CCTV 로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기묘한 점을 발견했다. 일부 CCTV 기록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보통 삭제 권한은 군과 협력하는 특정 보안 담당자에게만 있다. 그중 한 명의 이름, 강현수 삼촌의 이름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빠르게 맞춰졌다. 조직은 군수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고 삼촌이 항만 출입을 관리했고
도윤은 모르고 범죄에 이용됐고 엄마는 나를 압박하기 위한 인질이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부산항 동쪽 부두에 삼촌이 운영하는 창고가 있었다. 나는 도윤과 함께 한밤중에 그곳을 찾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그리고 안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 문을 살짝 밀자 그 안엔 엄청난 양의 군수품 상자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 앉아있는 한 남자, 삼촌이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다. 마치 내가 올 걸 알고 있던 듯한 표정. 지아야, 너는 오지 말았어야 했다. 나의 심장은 무자비하게 조여왔다. 엄마는 어디에 있어? 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삼촌은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아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거짓말 하지 마. 대통령, 장군들, 대기업까지 얽힌 큰 판이야. 너만 빠지면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었어. 그래서 엄마를 납치한 거야? 그건 조직이 한 짓이다. 나도 막지 못했어. 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다. 삼촌, 군인의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였다. 창고 뒤편에서 검은 복면을 쓴 조직원 수십 명이 갑자기 나타났다. 여기까지 오면 죽여야 한다고 했지? 누군가 낮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고 우리는 둘러싸였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나는 도윤을 뒤로 밀쳤다. 숨어. 창고의 철 파이프, 낡은 판자, 박스. 나는 손에 잡히는 걸 전부 무기처럼 사용했다. 세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나는 허리를 낮춰 회피하면서 한 명의 무릎을 걷어찼다. 총격이 이어졌고 창고 벽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 와중에도 삼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다. 어쩌면 그 역시 이 끝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가장 가까운 조직원에게 달려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빠르게 조준, 실탄 3발이 연속으로 발사되며 조직원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도윤이 숨을 참고 숨어있는 소리가 들렸다. 누나, 가만히 있어. 나는 외쳤지만 조직원 하나가 도윤을 발견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나는 전력으로 뛰었다. 발목이 아플 정도로.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도윤과 조직원 사이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칼을 든 손목을 붙잡고 힘으로 꺾어버렸다. 칼은 바닥에 떨어졌다. 조직원도. 그때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소음. 국방부 특수수사단 모두 무장 해제하라. 수십 명의 무장 수사단이 들이닥쳤다. 내가 사전에 보낸 흔적 파일, 영상, 로그 기록들이 국방부 전체를 움직인 것이다. 조직원들은 즉시 제압됐다. 총성이 멎었다. 그리고 삼촌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체포되었다. 그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아야, 이게 최선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최선은 진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엄마는 조직이 숨겨두었던 부산 외곽의 빈 창고에서 발견됐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지아야, 내 딸.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다. 넌 아버지랑 똑같구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이.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조직은 전원 체포됐고 삼촌은 법정에 섰다.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아야, 난 너를 지키고 싶었어.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야. 나는 조용히 답했다. 삼촌,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숨기는 순간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삼촌은 고개를 떨궜다. 그 뒤로 나는 다시 국방부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켰고 진실을 지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으려 했던 어둠을 직접 쓰러뜨렸다. 사람들은 내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용기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군화끈을 조여 매고 있다.